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셨던 분들 그동안 정말 답답하셨죠? 다른 나라 주가가 막 날아갈 때 우리나라 주가는 지지부진했고 떨어질 때는 우리나라만 급속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피에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코스피가 우상향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전한 자본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앞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홀로 추락하는 코스피의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 10권의 책을 썼는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제 책을 자기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웬만하면 다시 반복하지 않았는데 근데 10권의 책에서 무려 3번을 강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 왜 그러냐? 한국 증시는 구조상 장기 우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방법은 한국 증시에 투자한다면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고 통상 한 3, 4년 이내로 보유하는 걸 추천드렸었죠.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 증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결정들을 계속해서 내놓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나홀로 추락한 코스피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은요.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7% 가까이 올랐고 가권 지수 대만 같은 경우도 4.7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2%가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렇게 나홀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기간을 더 확대하면 더욱더 한심합니다. 왜냐? 제가 5년으로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고작 2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은 125%가 올랐거든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죠. 미국까지는 못 올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대만이나 일본보단 나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는 대만 지수 그리고 일본 지수보다 훨씬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대만 지수는 무려 104%가 올랐고 일본은 85%가 올랐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고작 29%라니 도대체 한국의 코스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심하면 물적 분할 그리고 쪼개기 상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좀 장사 좀 할 것 같으면 물적 분할을 해버리죠.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쪼개기 상장까지 등장하면서 더욱더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2023년에 계열사가 무려 147개나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으니까 24년에 줄였다는 게 128개입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너무 황당한 게 삼성그룹 국내 계열사가 58개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계열사가 얼마나 많은 건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갠 계열사들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상장을 했죠. 중앙일보에서 그린 그래프를 보면 이게 2022년 당시 기사인데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한 다음에 카카오 각각의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에 투자했던 많은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손실을 다 떠안았던 거죠. 이게 2022년 10월 11일 주가인데 지금 주가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나머지 계열사는 2022년보다 더 낮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건 기업이 번 돈의 몇 퍼센트를 배당하느냐 이건데요. 우리나라가 26%라는 건 100원을 벌었을 때 26원을 배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무려 55%를 배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42%, 일본 36%, 그리고 놀라운 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무려 31%를 배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금융위원회 자료인데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최근 들어서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 뻔한 거죠. 주가가 너무너무 안 오르니까 이제서야 급하게 배당을 하고 있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실망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기업만 이렇게 유독 배당을 꺼려왔던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물론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성장을 빠르게 하는 기업은 당장 배당을 하는 것보다는 재투자를 해서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성장을 진짜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투자를 위해서 배당을 꺼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배당을 꺼려왔던 건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좀 쓰는 표현이라서 좀 애매한데, 하여튼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낮은 지분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이 10%에 불과한 오너가 똑같이 배당을 하면 이건 90%를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회사에 유보해 두고 전부 다 회사가 갖고 있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 자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배하는 게 배당을 해주는 것보다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을 꺼려왔던 거죠. 최근 들어서 갑자기 배당을 늘렸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실망했던 투자자들이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앞으로도 배당을 많이 하겠지, 이렇게 순진하게 믿어줄 거라고 기대하면 오산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에선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로 돈을 덜 버는 기업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90% 시장을 독점한 모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 진짜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윤율이 항상 2%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2%에 맞춰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2%거든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일부러 고의로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독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윤율을 높일 수 있지만 높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배당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윤을 많이 보는 것보다 더 유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각각의 회사를 만들도록 한 다음에 그 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질적으로 정말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기업도 항상 이윤율을 일부러 적게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 아니더라도 이윤율을 통제할 만한 이유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주가가 장기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나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이냐?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기업이죠. 왜 그러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만약에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걸 오너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썼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로 소송을 걸어버리거든요. 특히 행동주의 펀드들 정말 많죠. 이런 행동주의 펀드한테 걸렸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기업은 지배구조의 문제가 좀 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국민연금이 조금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을 하는 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너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때는 이걸 제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국민연금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외국인들한테 휘둘리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 오르고 외국인들이 팔면 주가 떨어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다 엉망이고 외국인들이 그나마 투자한 기업들만 지배구조가 투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한테 휘둘리는 시장이 된 건데, 국민연금이 만약에 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 증시를 짓누르는 기업과 증시의 문제였다면 이제부터 거시경제 문제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한국 증시를 짓누르는 거시경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내수 시장을 희생하면서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은요, 그동안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한없이 낮춰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너무나도 커졌죠. 그 결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 대체로 연봉이 한 2배, 3배까지 높은데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한마디로 소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정말 취약해진 그런 한국 시장의 모습이 된 겁니다. 물론 제가 가로치고 써놨죠.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어쨌든 수출기업 몰아주기를 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도약할 수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중소기업 다니시는 대한민국의 거의 90%에 이르는 임금 근로자들은 소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처럼 지출을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시장은 굉장히 작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경제 상황에서 정치권이 욕심을 낸 겁니다. 수출은 계속 잘 되니까 그러면 내수까지 부양하면 내 임기 동안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토목에 빚내서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이 전략을 처음 썼던 게 15년 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출과 내수의 양날개가 한꺼번에 펴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수출은 건전하게 잘 된 거 맞는데 내수는 전부 다 빚으로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빚으로 내수 시장을 부양하다 보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시장이 완전히 빚더미에 의존하는 경제로 바뀐 겁니다. 그 뒤로 정권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내수 시장을 진짜 억지로 떠받친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정권 교체 때마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정권이 과거의 잘못을 수정하긴커녕 계속해서 잘못을 계승해왔고 대한민국의 빚더미는 이제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빚더미 때문에 내수가 날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로 망하기 직전인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96%입니다. 글자가 정말 작죠? 아니, OECD는 왜 이렇게 글씨를 작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이 얼마냐? 무려 204%입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가계부채가 많은 거죠. 다른 나라는 어떠냐? 빚더미 때문에 국가가 한번 거덜났던 그리스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82%입니다. 이 나라는 국가부채는 많지만 가계부채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자, 미국이 가계부채가 역대급이라는데 여기도 102%밖에 되지 않고요. 일본은 122%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가계부채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고작해야 146%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빚더미에 깔린 가계, 그동안은 빚내서 그래도 소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그만 내수 시장까지 추락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아진 가장 큰 이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부동산이고요. 두 번째는 퇴직한 사람들이 상가를 투자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에 임대를 하고 창업을 하면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역대급으로 많아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렇게 빚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을 키워왔는데 이제는 이 빚을 갚느라 더 이상 소비를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이 한꺼번에 얼어붙으면서 그야말로 추락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데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처음 시작은 1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도 이 정책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진 모든 정권이 이 같은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증시를 짓누르는 거시경제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이제는 국내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제 점점 더 대한민국 땅에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지은 공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29년 만에 국내 공장 증설을 한다. 이 기사가
2023년에 공장 증설을 하는 것을 놓고 기사를 쓴 겁니다. 아니, 현대차 하면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29년 동안 한 번도 대한민국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한 적이 없다. 정말 충격적이죠. 2023년에 처음으로 증설을 했다고 이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 대한민국 땅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노조 탓이네 기업 탓이네 정말 논쟁거리니까 그 얘기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대한민국 땅에 공장이 없다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대한민국 증시가 계속 잘 나간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어와서 돈을 뿌려줘야 내수시장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능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요. 내수시장에서 그나마 돈이 돌게 만들어준 건 수출 기업이 달러를 벌어와서 이 돈을 환전해서 이게 내수시장을 그나마 버티게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 전부 다 해외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해오는 경우도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하청을 주기보다는 미국으로 관련 회사들을 데리고 나가거나 아니면 미국 기업한테 하청을 주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성과가 내수 시장으로 더 이상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느냐? 일단 내수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붕괴됐죠. 그 다음에 수출 기업이 나중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수 기업은 당연히 이렇게 수출해서 들어오는 돈이 떨어지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수출 기업까지 왜 영향을 받느냐? 수출 기업도 국내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내수 시장이 완전히 쪼그라드니까 수출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벌던 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예전에 대한민국 내수 시장이 튼튼했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먼저 신제품을 출시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성의 옴니아폰. 이런 게 대표적이죠. 삼성의 옴니아폰을 만약에 해외에 먼저 출시했다. 삼성전자 아마 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옴니아폰 사주고 갤럭시 원 사주고 이 과정에서 삼성이 기술을 축적해서 해외 시장을 누비게 된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 베드가 돼주는 국내 시장은 수출 기업한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새로운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줄 텐데 그동안 내수시장이 완전히 쪼그라들면서 더 이상 수출 기업을 지원해주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줄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마 제가 방송하는 걸 4, 5년 전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1달러의 환율이 1,060원일 때 달러를 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금값이 1트로이언스에 1,400달러였을 때도 금을 사두라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국내 금값의 절반 값일 때 제가 금사라고 KBS의 경제쇼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댓글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KBS 기자가 투기를 조장하냐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을 겁니다. 아직도. 근데 왜 제가 지금보다 금값이 반값일 때 금을 사둬라 그리고 달러를 사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냐.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실종되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앞으로 지탱하려면 결국은 방법은 그나마 여유 있을 때 국내에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나 금을 사놔서 우리나라의 외화 자산 같은 걸 확보해놔야 나중에 일본처럼 문제가 생겨도 국내 시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KBS 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금을 사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기쁠 때가 뭐냐면 이때 달러를 사두고 미국 자산에 투자해둬서 지금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런 댓글이 가끔씩 달릴 때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을 위해서도 좋지만 나중에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릴 때 이분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파수꾼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미숙한 대처에 있습니다. 이건 제도 자체가 나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숙한 제도를 자꾸만 쏟아낸다는 겁니다.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우리나라의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걸 좀처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공매도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죠. 금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만들려 그러면 진짜 철저하게 설계해서 이게 시장의 신뢰를 오히려 높여줘야지, 시장의 불신을 키워서 오히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불안감을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투세라는 게 이득을 보는 세력과 손해를 보는 세력이 있고, 더군다나 하필이면 이득을 보는 게 돈이 더 많은 쪽이라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불신이 더욱더 커지겠죠. 이득을 보는 거 뻔하잖아요. 외국이나 사모펀드 세금이 절감되겠죠. 단기 투자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니 이것도 도대체 뭡니까? 더군다나 법인이 이득을 봅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장기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개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 이건 제가 보기엔 금투세 설계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금투세는 OECD 회원국의 과반이 훨씬 넘는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투세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이 크냐?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금투세를 시행하고 싶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방법. 지금까지 제가 거론한 거 한국 증시의 약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거시경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빚에 짓눌린 거, 이 빚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뛰려면 어찌됐든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해소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시적으로 해소하는 건 분명히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거라 쉽지 않겠지만, 앞부분에 말씀드린 기업이나 증시 내부의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한국 증시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증시 환경, 이게 바뀔 때까지는 대한민국 코스피에 투자하는 방식은 제가 지난 3권의 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주가가 급락했을 때를 노려서 단기, 중기 투자 위주로 하는 것을 계속해서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싼 이런 증시 내부의 문제, 그리고 거시경제의 환경 문제가 바뀔 때까지는 단기 우상향을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 밸류업을 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 코리아 밸류업을 한다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그런 정책만 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진짜 장기적인 우상향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제대로 된 코리아 밸류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진짜 중요하냐? 지금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를 가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미국 경제는 아주 활발한 주식 시장을 갖고 있고 유럽 시장은 그걸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커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증시가 지금처럼 밸류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거시경제를 타격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미국 증시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미국 투자가 그래도 장기 우상향을 하는 건 맞지만 미국 증시도 한 5에서 7년마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는 굉장히 큰 조정을 겪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투자가 정답이 아니라 조금 저평가됐을 때 들어가는 게 미국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투자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아무리 장기 우상향을 하는 증시라 하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서 지수가 30% 떨어지면 하필 내가 주식 투자한 건 막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상향을 한다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제 아무리 우상향을 하는 미국 투자라 하더라도 시기를 잘 정하는 건 역시 미국 증시 투자라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